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 잘 푸셨나요? 지금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차 처음 보셨다. 올해 1차 처음 보셨어요? 응. 2차 봤다. 공부 얼마나, 2년 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신 거고, 1차. 지금 그러면은 유예생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연기 1주차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풀이가 들어갈 건데요. 2주차 제가 진도 문제 범위 알려드릴게요. 일단 2주차도 제가 3방식이라고 적어놓기는 했어요. 진도 계획표에. 3방식인데 여기서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을 좀 다들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원가법이나 거사비나 뭐 다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수익환원법 배점이 좀 크고 DCF 테이블 답안지에 그리셔야 하는 걸로 낼 거예요. 그리고 수익환원법 할 때 이제 임대사료, 임대사례, 임대사례를 잘 선정을 해서 본건의 비준 하는 그 논점으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60점이잖아요. 이게 40점이고 하나는 이제 20점. NPV, IRR 그 다음에 대출할 때 대환을 리파이낸싱 하는 거 있죠? 이런 좀 계산 문제들 위주로 한번 정확하고 빠르게 푸실 수 있는지 거의 정확성 위주로 채점할 거예요. 소수점 한 자리, 둘째 자리까지.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계산기 다들 잘 치시나요? 그 계산기 안에서도 이렇게 아시죠? 표 그려갖고 뭐 회귀 분석할 때도 여기 독립변수, 종속변수 들어가고 NPV, IRR도 다 계산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제가 했던 방식대로 제가 동영상을 찍어와서 여기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동영상 NPV, IRR 오늘 문제 어떻게 계산기 빨리 치는지 그거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계산기도 꼭 잘 챙겨 오시고요. 동영상 찍어왔고 이은진 평가사님 유튜브에 한번 올려달라고 한번 꼽사리 한번 껴달라고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수요일날 무료 특강 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이거는 제가 33회 기출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둔 문제인데 33회 기출도 거의 이 정도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양식도 비슷하죠? 영등포구 땡땡동에 소재하는 일반거래 시가참고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 다음에 시상가액 조정 및 결정 과정을 기술하시오. 자, 대상 부동산 현황. 32회 기출 다들 풀어보셨죠? 네,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 상업지역, 광대중각. 건물 현황을 보시면 저는 건물 현황을 볼 때 일단 읽어야 할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제일 처음 사용 승인일이나 연면적 합계를 봅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가면 좀 크다. 큰 규모의 건물이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일 87년도. 상당히 노후화 됐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기준 시점을 확인해요. 그래서 몇 년이 경과됐는지를 여기다가 표시하던가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N은 몇 년 경과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지하층, 지상층 나눠져 있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 계산할 때 좀 빡세겠다.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나와 있죠?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875.13인데 그럼 전 여기도 계산을 그냥 해둡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하층에서 이 공용 면적하고 이 근생, 이 밑에 지하 1층에 있는 GS25 그런 거겠죠? 따로 계산을 하라고 할 거예요.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그러니까 계산을 여기도 미리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건물 개황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 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이 문제는 뭐 상당히 무난한데 이제 막 1기, 2기 가시면은 이런 3방식에서 현장조사 사항만 거의 반 페이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사항도 뭐 대상 물건의 개황을 읽거나 그다음에 사례 선정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사례 선정을 할 때 현장 조사 내 본건 주변에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나는 거래 사례 선정할 때 이 기준으로 선정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푸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표시하시고 가면 됩니다. 평지, 가장형, 현재 업무 근생,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근데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다. 자, 이제 표공 고르시면 되죠. 본건이 뭐였는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상업이었고 광대였고 근데 A가 지상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 이용 상황이 다른 겁니다. 본건은 아주 크고 오래된 건물이고 얘는 이제 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재한 거죠. B를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잘 고르셨죠? 자, 이제 이 거래 사례. 저는 항상 이게 이제 거래 사례가 이 건물 통으로 비준하는 일괄 거래 사례인지 토지 거래 사례인지 그 밖의 요인인지 도대체 무슨 자료인지 항상 늘 헷갈렸어요. 이 거래 사례가. 그래서 보시면 저 여기 또 건물 계약 보자마자 N은 몇 년 경과 이렇게 한번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 상업용은 도로 조건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광대 한 면 기준으로 도로 조건이 일치하니까 얘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선정하자 뭐 이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가로 조건의 기준으로 1번을 찍어 놓고 다음 자료를 볼 것 같아요. 쭉쭉쭉 보시고 여기 보세요. 유사 빌딩 거래 사례가 나왔으니까 아까 내가 본 거는 뭐 토지 거사비나 그 밖의 요인 자료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유사 오피스 빌딩 거래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거 일괄 거사비예요. 이 통 건물 다른 사례를 가지고 전체 비교하는 겁니다. 그 사례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저는 또 여기서 중요한 자기만의 이제 중요한 기준을 만드시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용도 지역, 일반 상업 지역이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을 한번 보시면 2000년도 넘어가는 사례 있죠. 그런 것들을 제끼시고 그다음에 저 주변 환경 보시면 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다음에 이거 죄송해요. 제가 거래 시점 이거 작년에 만들었던 문제라서 이게 이제 2022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지 면적을 한번 봅시다. 본건이 1385인데 5000짜리가 있고 700짜리가 있죠. 네, 날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용 상황 한번 볼게요. 본건이 이제 업무 시설이고 뭐 밑에 뭐 올리브영 있고 뭐 GS25 있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거래 사례 가가 이제 제2종 근생에 뭐 사무실 있는 거고 라는 상업시설이에요. 약간 애매하죠? 연면적 한번 보실게요. 본건이 13,000인데 49,000 날리시면 됩니다. 49,000 이거 다 날리시면 돼요. 얘는 아까 여기서 날렸고 그럼 뭐 남아요? 얘 남죠? 납원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납원을 내가 골랐어. 그럼 이제 경과 연수 한번 확인해줘. 내 거랑 비슷하게 오래됐네. 뭐 일부 중축했다고 또 이거 물적 유사성이 있지 않냐 하고 고르실 수 있는데 물적 유사성은 하나도 없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규모가. 그렇게 해서 납원을 고르시고 저는 여기서 거래 가격 여기서 해서 단가를 미리 계산을 해놔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빨리 내가 사례를 다 고르고 문제를 쫙 한번 보고 원가법, 거사비, 수익환원법 할 때 단가 여기 있었지? 뭐만 하면 돼요? 사시 감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타 자료 보시면 시점 수정도 좀 간단하게 쉽게 드렸죠.
생산자 물가지수, 자본 수익률. 자, 이거 두 개는 뭐냐? 일단 일괄 거사비가 토지 건물 오피스를 시점 수정을 할 때는요. 생산자 물가지수로도 한번 확인을 하고 원칙은 오피스 빌딩의 자본 수익률로 가시는 겁니다. 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뭐 실무 기준 해설서나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토건 오피스 빌딩은 자본 수익률로 시점 수정을 하는구나. 이게 한국 그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고 생산자 물가지수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멘트를 쓸 때는 본건에 자산 가격 상승이나 뭐 가격 변동을 잘 반영하는 자본 수익률로 결정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일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도 내가 납원을 골랐으니까 이제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좀 제가 너무 쉽게 드리긴 했어요. 양호, 보통, 열세를 이제 3% 격차를 두어 비교하라. 이런 멘트가 왜 나오게 됐냐면 25회였나? 아무튼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아주 좀 오래전 기출에서 이런 멘트를 안 주고 이렇게만 줘버린 거예요.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서 뭐 산정하라 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신감 있게 하시면 돼요. 나는 3% 둔다, 5% 둔다. 아무 그냥 근거 없이 나는 이 정도의 격차를 뒀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의 격차를 두고 내가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했다. 이런 기술 과정을 요구하는 거일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합리성 검토, 토지 합리성 검토 생략한대요. 그러면 아까 본 그 거래 사례 자료는 이제 그 밖의 요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 뒤에 자료는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료인데, 그래서 오전에 제가 삭제해달라고 멘트를 드렸었죠. 저 32회 시험 볼 때도 미친 듯이 풀고 나서 칠판을 딱 봤는데, 제가 그때 한 3분인가 5분 남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수정사항 있다고. 저 31회 동차 때도 그랬거든요. 거기에 딱 찍어 나니까, 뭐냐면 완전 몰입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 적고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수정사항 있지 하고 그냥 풀고 깜빡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뭐 한 번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강평 자료, 해설 자료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내가 2년 차고 뭐 나는 1차 기본 이론 한 번 정도는 다 강의를 들었다. 뭐 요 정도. 그리고 나는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3방식의 이제 이런 기본 목차 정도는 그 뇌에 각인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원가 방식이고 토지 건물 평가하고 일괄 거사비하고 수익환원법하고 이런 건 쉬워요. 이런 거는 그냥 연습을 뭐 한 일주일 하면은 그냥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세부적인 논점이 들어가면은 미치는 거예요. 렌트풀이 나오지, 본건 임대 적정성 나오지, 뭐 환원 이율, 할인율. 뭐 환원 이율은 어떤 자료로 가져와야 돼요? 소득 수익률. 할인율은 투자 수익률. 이런 세세한 점에서 이제 엄청나게 양이 많게 느껴지는 거죠. 주요 감칙 내용 한번 보실게요. 14조. 감칙 14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시 하나 다 안 틀리고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14조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이거 바뀌었죠? 원래 원래 법인 등이 아니라 뭐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맞아. 업자. 업자 어감 되게 안 좋아서 저도 잘 바뀐 것 같아요. 업자보다 법인이 낫죠. 네. 간평 법인이 토지, 감정평가,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16조도 집소법,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 대지사용권 일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거사비. 이거 7조 2항 뭐죠? 감칙 7조 2항 내용.
7조의 1구부 그거 있잖아요. 1구부 그 내용이죠.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통건물 갖다가 통으로 비교했는데 이제 이거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뭐 명세표 쓸 때나 그다음에 경매일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서 표시하라고 이제 문제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잘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일단 내가 1번 문제에서 원가법 구했잖아요. 토, 건, 몇 퍼센트 있겠죠. 이거 통으로 어떤 금액이 하나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분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실무 기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 외우셨나요? 원가 방식의 정의를 써라. 이론에서 이렇게 나오면. 쓸 말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다. 이런 거를 지금 다 하나하나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은 내가 뭔가 할 말은 있겠거니 하고 자주 읽어보시면 돼요. 원가법, 아까는 원가 방식이었고 원가법에 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뭐예요? 뭐 비용성에 기초한 그게 아니라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그러니까 대상 물건을 다시 지금 조달하려면 얼마가 들까 하는 그 원가에 이제 사갔으니까 감가 수정해 주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현재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선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음미해 가시면서 실험하고 이론을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정된 A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적산가액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적산 임대료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임대료를 임사비로도 할 수 있지만 원가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임대료는 적산 임대료구나. 그러니까 저는 혼자 초반에 공부할 때 이런 기초 개념 체계가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무 기준 옆에 두시고 많이 보시면서 개념 체계를 좀 많이 잡아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실무 기준 나와 있는 비교 방식 내용이고요. 임대 사례 수집할 때 제가 수익환원법 공부를 할 때 임대 사례를 그냥 냅다 가져와서 냅다 비준하고 냅다 수익額을 내버렸어요. 근데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임대 사례의 적정성을 판단했어야지.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그거 언제 해고 왜 하는 거야? 했더니 저 그때 실무 기준을 잘 안 보고 냅다 문제부터 풀었거든요. 실무 기준에 나와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사들이 실무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정을 해놓은 거죠. 임대 사례를 수집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라. 임대차 등의 계약 내용이 같거나 비슷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본건 내가 평가하는 물건이 20년간 장기 임대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5년, 10년 이상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비준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시장의 일반적인 표준적인 임대 내역을 가지고 와서 비준을 해야 할까요? 문제 뉘앙스에 따라 달라요. 문제의 목적이 있죠. 일반 거래 목적인지, 담보 목적인지, 소송 목적인지, 보상 목적인지 다 다르고요. 현장 조사 사항에 따라도 다 달라요. 그 지역이 그렇게 장기 임대차가 하는 게 표준적이야. 그럼 장기 임대차 한 거 가져와서 써도 되죠. 근데 나만 우리 사촌이, 우리 할아버지가 장기 임대차 해준 거야. 그러면은 장기 임대차 없는 그런 표준적인 임대료, 주변에 있는 임대 사례를 수집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 사정 보정은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정 보정을 해서 나간 감정 평가서를 봤어요. 제가 하다가 이제 넘기고 나온 평가서인데, 그래서 좀 몇 년 차 된 평가사님들한테 이제 이게 임대료를 평가하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임대료를 평가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나온다. 이거 찍으면 안 되나? 도저히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정 보정을 해라.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미쳤냐고, 어떻게 사정 보정을 하냐고. 여기 임대차 등의 내역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가 1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슨 사정 보정을 하냐. 이거를 먼저 갖고 올 생각을 해야지. 없습니다. 없어서 사정 보정해서 나갔는데 그거 아주 기발하게 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려고요. 저희 임대
평가하는 그 주차 있죠? 그때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수익환원법 실무 기준이고요. 수익환원법이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그 캐시플로우를 항상 먼저 그려보세요. 어디 나와 있냐 보자. 그러니까 보유 기간에 발생하는 환원 방법. 보유 기간에 발생하는 복수 기간의 순수익과 보유 기간 말에 이제 내가 팔은 거죠. 팔아서 복귀된 가액을 평가를 하는 거죠. 만약에 3년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NOI 나오고, NOI 나오고, NOI 나오고, 여기서 내가 팔 거죠. 팔아서 나온 그 에셋, 그 값을, 이거를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차를 잡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잡으시면 돼요. NOI 3년치 현가 합, 그 다음에 기말 복귀 가액, 그 다음에 너무 또 어렵다 하면 하나 더 나눠. 기말 복귀 가액의 현가 합, 이렇게 총 3개로 나누셔서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수식을 뭐 가끔 예시답안이나 해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수식을 한 줄로 쫙 풀어 쓰는 게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식도 하나하나 나눠가면서 목차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이 수익환원법, 이 캐시플로우 페이크 하나 있는 기출문제도 하나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우리 환원율 구하는 원칙, 시장추출법이잖아요. 이거 32회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추출법으로 한다. 그 멘트가 들어가야 했죠. 항상 실무는 계산도 중요하지만 멘트 싸움입니다. 멘트.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 잘 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시상가액 조정. 32회 기출에서 시상가액 조정이 논점은 아니었어요. 그때 뭐 문제 배점이 3점이었나? 뭐 그 정도였었는데, 왜냐면 그때 수익환원법 푸는 양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출제위원도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요새 좀 계속 1, 2번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1번은 좀 무난하게 주자. 32회 때 작년에 그랬던 것 같고, 요번엔 보상이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자, 이번에 제가 드린 문제는 시상가액 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고 원가법이고 그러면은 아마 비중가액이나 수익가액보다는 좀 낮게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상가액 조정을 하는 건데, 여기 다 실무 기준에 나와 있죠. 주된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1항에서 산정한 시상가액은 다른 하나 이상의 방법과 시상가액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다. 원가가 좀 낮아. 그러면은 3항,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으로 하던가, 뭐 예를 들어 뭐 원가법이 주된 방법인데 뭐 비중가액이나 수익가액이 뭐 좀 더 낮게 나왔어. 그러면은 합리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4항,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론에서 중요해요. 이론에서 시상가액 조정 왜 하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간 풀 GS에도 나올 거예요, 이론이. 그러니까 시상가액 조정할 때는 간평 목적. 우리 목적 뭐였죠? 일반 거래, 시가 참고였죠? 담보가 아니었어요. 대상 물건의 특성, 오래됐죠? 그리고 큰 빌딩의 오피스 빌딩이에요.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 등을 조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주요 득점 포인트는 뭐 사례 선정 배제 사유는 너무 쉬웠고, 수익환원법 한번 보시면은 몇 페이지야? 5페이지. 본건 임대차 내역의 적정성 확인. 저희 문제 보시면은 뭐 시장에서 표준적인 임대료는 얼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유사 부동산의 임대 현황, 임대 사례도 제가 4개나 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저희 시험지 5페이지 임대 면적당 뭐 보증금은 뭐 평당 70만 원에서 뭐 75만 원, 뭐 월 임대료 얼마, 이게 나와 있죠.
자료가 중요해요. 이 자료가 중요한데 이제 수익환원법을 할 때 내가 이제 내 본건의 임대 현황을 보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제 임대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고 그리고 이 임대 내역이 이제 적정한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여기 공실일 수도 있어요. 공실일 수도 있고 뭐 자가 사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가 사용이면은 내가 이거를 갖다가 쓸 건지 아니면은 요 옆에 5페이지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볼 건지 아니면 요거를 할 건지 빠르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평당 얼마, 월 임대료 평당 얼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저는 답안지를 쓰기 전에 일단 보증금 여기 있죠. 여기에 내 거 보증금 단가 구해볼 것 같아요. 보증금 이거 쭉 더해서 뭐 20 얼마 나오겠죠? 29억 4,600 나누기 본건의 임대 면적 그 다음에 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좀 짜증났던 거였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그 옆에 자료에서 평당 얼마로 줬기 때문에 평당으로 비교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적정하구나 판단하시고 수익가액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평 자료 보실게요. 이용 상황이 유사한지 계속 반복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표준적인지 사전 개입된 계약인지. 그다음에 업무시설 임대 내역 이제 이번 논점에는 없었는데 만약에 뭐 렌트프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니까 뭐 1개월치의 임대료를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 계산 실수 PGI 구할 때 잘 계산 실수 없도록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장기 임대차 조건인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만 장기 임대차면은 시장 상황에 있는 표준적인 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저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 부지예요. 물류센터 지을 거고 장기 임대차 할 거예요. 얘의 수익가액은 워낙 얘의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차 조건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 임대차 조건일 경우에는 임대 기간도 길고 임대료의 수치도 안정적이겠죠. 그러면은 이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땅값, 물류센터 그거 짓는 값보다 수익가액이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그런 결정은 수익가액의 비중수를 많이 두셔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법인 이사님한테 들은 건데 뭐 물류센터를 평가하는 평가사 중에 뭐 원가법으로 그냥 내버리는 평가사도 있다. 아니다. 수익가액이 얼마나 요즘에 수익가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거에 플러스 논리력을 좀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책임 임대차라는 계약도 있는데요. 뭐 이제 필수적인 임대를 강제하는 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페널티를 수취함으로 수익이 안정적이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뭐 또 자료에 실무는 자료 싸움이니까 자료에 뭐 이렇게 뭐 있다. 근데 뭐 이 조사해 보니까 뭐 3개월치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럼 수익가액 그 3개월 빵꾸 내고 낼 거예요. 책임 임대차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뭐 소송을 걸든 해서 받아낼 수 있겠죠. 수익성이 안정적인 거예요. 임차인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책임 임대차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시상가액 조정 방법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저희는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원가법, 거래사례법, 수익환원법. 저는 원가법에 20%를 두고 거래사례법에 40%, 수익가격에 40%. 요 정도 되면 적당하겠다. 핵심은 이 비중이 원가법보다는 커야 돼요. 그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간평 이론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 이제 시상가격 조정 방법에 아까 실무 기준에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론 문제나 뭐 실무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종합적 판단, 최적정 평가 방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종합적 판단은 이제 평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중치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말장난이죠. 최적정 평가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전혀 그 가격이 지지되지 않는 원가법은 되지 않다. 거사비도 뭐 2,000건데 뭐 용인에서 가져와. 너무 부담스러워. 수익가액이 최적정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상가액 조정 시 유의사항.
감정평가 전 과정, 원가법, 거사비, 수익에 영향 미치는 가격제 원칙, 이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가격제 원칙이 잘 적용되었는지 재검토해라. 물류센터의 시장 상황, 오피스의 현재 대상 물건의 개황, 이런 것들 잘 검토하라는 거예요. 본건의 물건 특성은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원가법이 거사비나 수익환원법에 비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이 거의 노후화됐죠. 철거될 가능성이 뭐 만약에 이게 뭐 강남에 있거나 이러면 없을 수 있는데 뭐 영등포구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부 논점은 임대 내역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 평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시상가액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거래 관행, 대상 부동산의 특성 등을 검토해라. 대상 부동산 현황 한번 보실게요. 1주에 속해 있고 2주에 속해 있고 또 보세요. 아, 좀 늙었네. 지층이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집합 건물이니까 저는 전유 면적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 뭐야? 집합 건물 평가 주된 방법 뭐예요? 거사비죠. 감칙 16조 거사비죠. 전유 면적의 크기가 중요해요. 실제로 평가할 때도 저 수습평가사니까 다세대 주택 초반에 많이 했거든요. 제일 사례 먼저 찾을 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저는 층이랑 그다음에 전유 면적 크기,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평가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세대 주택 이런 경우에 방 개수, 방의 구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도 똑같습니다. 층이고 전유 면적 28제곱미터, 다세대 주택의 오래된 건물이구나. 중요한 게 나와 있죠. 땡땡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속하며 대지권 면적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내가 깔고 앉은 땅이 얼마인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유 면적도 중요하고 등기 때 보면 대지권 면적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매매 금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매매 금액? 나 담보가액 낼 건데 그 매매 금액과 담보가액의 격차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매매 금액을 검토하라는 멘트가 없어도 검토를 하셔도 돼요. 시간이 남으면. 그 대상 물건은 재정비 촉진 구역 내 소재에서 시장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뭐 투기 세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적정한 수익과 환원 이율에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100점이 20점이네? 그러면은 이제 시험지를 넘기실 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수익가액 검토 없어라. 수익가액 검토 없어라. 이렇게. 실제로 없었죠? 네. 추진 경과가 나와 있고요. 이제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에 나와 있고 이제 시점 수정, 가격 형성 요인, 기타 등. 아주 무난하겠네. 사례만 잘 고르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문제 너무 쉬웠나요? 적당했나요? 어떠세요? 너무 쉬웠어요? 적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료에 대한 그런 것들 읽어내시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좀 일부러 좀 평이한 문제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 문제 논점은 평이한 논점은 아닙니다. 네. 자, 사용 승인일, 저 사용 승인일 먼저 봐요. 사용 승인일? 아까 나 80 몇 년도였는데 70, 90, 90, 90, 70? 좀 그런데? 층도. 나 지층이었는데 1층은 절대 아니죠. 반지하인데 지하인데 1층은 절대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 그래서 전유 면적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전유 면적 한번 보고 매도인 사정, 금매 지우고. 그러면 뭐 남아요? 뭐 남죠? 3번 남나요? 3번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본건 인근 다세대 주택이고 용도 지역이 같네요. 그렇죠? 이거 날리고 용도 지역에 갖고 지층이고 오래됐고 전유 면적 비슷하고 내 거 아까 13억 5천이었는데 비슷하네. 보시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저 여기 뭐 한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님이 전유 면적 기준 단가 친절히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건 볼 때 순서가 저는 사용 승인일 한번 보고 여기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전유 면적 한번 보고 가격 조사 완료일 28년 경과됐구나. 이 정도 그냥 써놓고 저는 갑니다. 그 다음에
수익 환원이율 파악이 어렵다 그러면은 감칙 16조. 감칙 16조 여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합리성 검토, 뭐 X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모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예시답안 쓸 때 이거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생각도 못 하시면 안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답안지에 현출이 안 됩니다. 여기서 1점씩 1.5점씩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자,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이제 원칙이 이제 서울 그 본권이 속한 지역에 뭐 연립이면 연립, 다세대면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같이 가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면은 공동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이제 따로 고시가 돼요. 그 간평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뭐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자료에 부동산원 자료에 고시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뭐 세부적인 논점이 있을 거예요. 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15일이 속하면은 뭐 그 전달 거를 쓰는 거였나 뭐 그다음에 주거용은 15일이 속한 달에 뭐 월요일 뭐 이렇게까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주시는 대로. 얼마 뭐 소수점 몇 자리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자료 7번 보시면 대상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가격 수준이 대지권 면적당 5,500만 원이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네요. 합리성 검토가 어렵다.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결정 단가 같은 거 잘 보셔갖고 이제 연기 때는 안 그런데 1기, 2기, 3기 지나가면은 이거 결정 단가에서도 면적이 크게 나오면은 총액이 확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좀 뭐 총액의 한 5% 범위 내에서 점수를 드리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거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문제에서 이제 디렉션 한 방향대로, 디렉션 한 대로 반올림 해서 세 자리까지 해라. 뭐 총액은 100만 원 미만 절사해서 결정해라. 왜냐면 담보이기 때문에 보통 절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셔서 답안지를 내가 꼼꼼하게 예쁘게 적었는지, 단가도 잘 적었는지, 총액도 예시 답안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강평 자료 한번 보실게요. 7페이지. 문제 2번 20점이었고 거사비 난이도는 중 정도입니다. 이제 문제 분석을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재정비 지역 내에 집합 건물이면은 감칙 16조 거사비. 그리고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나와 있었죠? 우리 자료에 거래 수준이 상이하다. 적정 시세, 사례 선정에 대한 판단 과정 기술이 필요하다. 재개발 지역이니까 대지권 크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주거용을 수익하는 법 거의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 검토도 어렵고 이걸 원가법으로 하기에도 어렵다. 주된 방식으로 한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 확인 순서 예시를 들면 노후도, 전유 면적, 왜? 다세대 집합 건물이니까. 체크하고 현장 조사 자료 한번 보자. 이런 거래 관행이 있고 진행 단계별 거래 수준이 상이하구나.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쉽다. 멘트를 내가 잘 써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이론적이고 더 법률적인 내용들을 실무에 내가 발라서 내가 점수 좀 가져가겠다 하시는 마인드로 답안을 쓰시고 평소에도 공부하실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내가 보는 기본서의 내용들이 이제 계속 복습이 되고 리와인드 되는 거예요. 사례 선정 3번 하고 단가 수준, 경과 연수 등 파악하고 기타 사항 확인하고 목차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구분 소유 건물의 감정평가 한번 보실게요. 이건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소법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20조에 보면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근데 제가 예외 써놨죠. 대지권이 없는 집합 건물도 이제 실무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뭐 실제로 있는 사례인데 뭐 아파트를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고 대지권 뭐 등기를 안 하고 건설사가 뭐 날랐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피스텔 제가 최근에 본 평가서인데 오피스텔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이제 A라는 뭐 회사하고 B라는 자회사하고 이제 뭐 여기 대지 지분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지만 이 대지권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건 대지권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평가할 것인지 원칙이 16조 거사비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 거사비에서 건물 가격만 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토지 건물 따로따로 평가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법원 판례 보시면요, 이건 법규에서도 중요하고 이론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판례 자체가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경매를 받을 때 뭐 일어났던 싸움에 대한 그런 판례인데요. 우리가 볼 거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요 멘트를 그냥 눈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유 면적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조상 독립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만의 그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그쵸? 사례 선정 포인트 한번 보실게요. 주거용 집합 건물, 오늘 같은 문제, 주택 유형. 제가 했던 실수인데요. 제가 다세대 주택 평가하는데 사례를 제가 5개를 골라놨는데 하나를 선정했어요. 아주 적당하다 하고 선정했는데 보니까 공동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적으로 직접 로드뷰까지 다 일일이 보면서 확인하지 않고 그 한 줄 한 줄만 보면서 하니까 중요해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가 오피스텔에다가 다세대 사례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연립은 연립끼리, 다세대는 다세대끼리, 연립이나 다세대 서로서로. 건물 연식 중요하고요. 전유 면적, 반개수, 단지의 유사성.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인데도 단지가 A 단지, 뭐 장미 빌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고요. 상업용 집합 건물도 층별, 위치별 유사성 중요합니다. 보통 상업용은 1층은 너무 개별성이 뛰어나서 안 되고요. 만약에 2층도 보통 집합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가 있어요. 또 3층부터 7층까지 층별 효용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8층부터 15층까지 층별 효용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개별 물건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만약에 내가 지식산업센터다, 그럼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오피스고 이러면은 3층부터 15층까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층별, 위치별 유사성 중요하고요. 건물 연식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시점 수정 원칙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건 원칙이에요. 주거용인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매매 가격 지수. 그러니까 지역별, 월별 나오고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서울특별시 용산구 뭐까지 나오면 용산구를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을 가져다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이제 지역별, 분기별, 자본 수익률. 원칙은 시도별입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특정 가능해. 만약에 그 통계 한국 부동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상권이 나와 있어요. 상권 어디였지? 이화, 신촌 이렇게 인덱스가 상권 이렇게 해가지고 신촌 일대, 건대 입구역 일대, 송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건대 입구라고 해봐요. 그럼 동남권이죠. 동북권인가? 그러면은 동북권을 가져다 쓰셔도 되고요. 건대 입구 권역을 가져다 쓰시면 더 좋겠죠. 자본 수익률 밑에 한번 보시면은 토지 건물일 경우에는 자본 수익률 오피스, 그러니까 제목이 자본 수익률 오피스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토지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일 수도 있고 집합 건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층 이상 상가예요. 그러면 중대형이고요. 그 밑에는 소규모. 이 제목이에요. 제목. 표의 제목. 집합 건물, 근생, 점포, 판매 시설은 표 제목이 자본 수익률 매장용 집합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연기 때 이런 거 하는 거죠. 연기 때 안 보면 이제 볼 시간이 없어요. 자, 집합 건물 가형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지 외부 요인, 단지 내부 요인, 호별, 층별 요인, 기타 요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호별 요인, 층별 요인에 당연히 호별, 층별 들어가 있고, 기타 요인에 예를 들어 대지권의 크기를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고급 빌라 주택인데 서울은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거. 사례가 없잖아요. 고급 빌라 주택이기 때문에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멀리서 가져오면은 전유 면적 크기도 다른데 어떻게 비준하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격차율로. 전유 면적이 70인데 50이면은 이대로 할 거예요? 그거 좀 애매하죠?
그럴 때 대지권의 크기를 등기 자료에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사례 전체 가격에서 토지 요인이 토지끼리만 비교해 집합 건물인데 토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집합 건물인데 토지 요인만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토가구가 나오겠죠. 왜 나와요? 나 원가법 만약에 내가 풀었으면 사례 토지 가격 구성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본건 토지 면적의 비율 때려주시고 똑같이 건물도 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문제에서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외내혹인데 외내혹이 안 하고 이것만 띡 해가지고 답안 내시면 안 돼요. 네,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였고 이제 조금 쉬시고 이제 제가 30회 문제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시고 문제 풀이 접근 방법, 목차 방법 이거는 타당성, 개발계획 타당성, 수익환원법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한 10분만 쉴게요. 잠시만요.